지구재난 소식부터 시민 참여 활동까지 기후위기에 대한 거의 모든 것. 기후 시민 백과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기후시민백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그린피스와 시민분들이 함께 만들어온 변화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만 쳐다보며 약간 골골하게 지내고 있는 김주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달에 한 번씩 인사드리는 시민 참여 캠페이너 김지우입니다. 저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주 칼칼해서 오늘 목소리가 잘 나올지 좀 걱정. 너무 낭낭한데 목소리가 근데 현장감 있게 좀 해줘요. 네, 오늘 지석쌤 그리고 오랜만에 지우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 단체 그리고 인물에 대해 소개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본 소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 후원해주실 분들은 네이버에서 그린피스 팟캐를 검색하시면 쉽게 후원에 참여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가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석쌤, 프랑스에 조금 특별한 시민단체가 있다고 들었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시작은 영국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부나 이런 정치인이든 학자든 이런 사람들 모아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시켜보면 자꾸 조금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아예 시민들이 모여서 따로 하자 해가지고 기후시민협의회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네. 일단 2019년도에 약간의 정부의 참여가 있었긴 했는데 그 마크론 정부가 시민대표 150명으로 구성해서 만든 단체고요. 영국에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영국 의회랑 같이 하는데 체계가 기후시민협의회에서 협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이거를 국민투표나 의회 표결에 붙여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바로 시행하겠다 이런 약속을 가지고 만든 단체고 기후시민협의회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를 줄일 방안을 약 9달 동안 전문가도 만나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찾아가지고 최근에 한 150개 정도 이런 것들을 하면 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특히 이제 3월 중순쯤에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서 보도한 거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프랑스 하원의원 거기도 이제 의회가 2개 있어요. 하원이 있고 상원이 있고 둘 다 통과를 시켜야 이제 통과가 되는 건데 헌법 제1조에 국가는 생물 다양성과 환경 보존에 힘쓰고 기후변화와 맞서 싸운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거를 제안을 해서 하원 의원들 사이에서는 찬성 391표, 반대 47표로 통과가 됐습니다. 3월 17일에 통과가 됐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크롱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조만간 선거가 오기 때문에 또 인기 좀 끌어보려고 또 이런 것도 제스처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항상 그렇지만 근데 저는 이게 됐다길래 와 원래 하원이 더 세거든요. 네. 그 선출된 거기 때문에 상원은 물려받기도 하고 임명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다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튼 상원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맞아요. 상원은 지금 이런 쪽을 반대하는 항상 이럴 때 보수파에 속하는 정치인들이 다수면 이런 걸 잘 통과 안 시켜주는데 현재 프랑스 상원은 지금 보수파가 다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원에서 일단은 좌절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되면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투표에 이게 들어가서 헌법에 기후변화와 싸운다라는 거를 이제 넣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에서 좀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최근까지 아직 통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네, 물론 상원 통과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실 하원 통과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에 굉장히 좋은 충격을 준 사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꼭 이게 상원까지 통과를 해서 시민투표를 거쳐서 헌법 1조에 이러한 조항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기 이제 2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헌법 1조가 아니라 헌법 전문에 넣자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1조가 있지만 그 아예 앞에 전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더 센 건데 그것까지는 좀 그래 해가지고 1조에 들어가겠다는 거하고 또 다른 거 하나는 왜 사회생활 해보시는 분들 있겠지만 임금 협상을 올려주겠다 얘기해가지고 과장님까지 통과가 됐는데 사장님이 반대해가지고 안 되면 사실은 안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통과가 되면 저는 뭐 제일 좋고 안 될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저거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사실 몇 명 안 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100명의 상원의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이 반대하면 이런 게 통과가 안 돼요. 요즘은 그거 들어보셨어요? 필리버스터? 네. 그게 소수의 정치인들이 뭔가 다수당의 그걸 막을 때
무한정 연설해가지고 지연시키고 이런 건데 네. 사실 그 필리버스터 때문에 꼭 필요한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 이 필리버스터가 우리는 예전에는 되게 좋은 민주주의 장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같이 급한 상황에서는 이게 전체를 몇 명의 좀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버스터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상원의원도 각 주마다 2명씩 해놨는데 작은 주에서도 2명, 엄청 큰 주에서 2명 이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시스템이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는 하원 통과만으로 의미 부여를 애써 하고 싶지 않다. 예,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그걸 멈춘 사람은 누구고 그럼 그렇게 안 됐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항상 기후위기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월급 올려달라 올려주지 않고 말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는 좀 마인드로 네. 볼 필요도 있다. 지석쌤 말씀처럼 프랑스 의회의 결정이 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우쌤, 그 다른 나라에도 이 기후시민협의회 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을까요? 기후시민협의회가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비교할 만한 기구를 좀 찾기는 어렵지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케이스는 어떤 남매의 이야기입니다. 포르투갈의 3살 터울 남매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한 유럽 33개국을 상대로 기후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남매를 포함한 청소년 6명은 소송을 제기한 지 3개월 만인 작년 12월에 유럽인권법원이 이들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면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해요. 청소년들의 주장처럼 33개국 정부가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남매는 우리가 낸 소송은 젊은이들과 다가올 세대 권리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대 당신이 아닌 세대 간 연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서 세계적 문제를 함께 극복하고 더 나은 사회가 되기 위해 시민들로부터 소송 비용을 크라우드 펀딩으로 받은 약 4,300만 원으로 지구라는 집을 재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뭔가 이 기후소송의 의미 자체가 우리 대 당신으로 좀 대치가 되는 게 아니라 세대 간의 연대다라고 강조를 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오는데요. 이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또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또 많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가 기후소송이란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라고 떠올리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후소송은 작년 3월 환경단체 청소년 기후행동, 줄여서 청기행이라고 하죠.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피아, 안드레 남매 또래의 청소년 19명이 원고로 나섰다고 합니다. 이제 그레타 툰베리 영향을 받은 이 청소년들이 학교를 결석하고 시위를 하다가 소송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바로 피청구인은 누구일까요? 퀴즈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대본에 피청구인은 써있는데 누구일까요? 퀴즈를 내니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삐! 국회와 정부입니다. 딩동댕. 아 잠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아니에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아, 그래요? 나연쌤이 네. 말한 그 국회와 정부의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아, 당연하죠.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맥락상 우리나라잖아요.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문제 쓰면은 정말 친분으로 인한 이런 결과 같은 뭐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네, 다음번 퀴즈 타이밍을 노려주시고요. 네, 바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라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후변화의 치명적인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령에서 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흡하게 대응했을 경우에는 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기후변화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결국 이는 생명권,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헌법이 보장한 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들은 목소리를 모아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청기행의 이 소송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논리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이걸 참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슬픈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 자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나는 아빠가 노비라서 나도 노비인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해지해달라. 근데 옛날 같으면은 무슨 소리냐. 네 아비가 노비면 뭐 너도 노비야 뭐 이런 게 있어였다면 지금은 노비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지라는 모두가 카드값이 노예긴 하지만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떤 논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2009년도에
녹색성장법을 만들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대비 4%를 줄이는 그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네. 사실 그때 당시로는 와, 뭐 괜찮은데? 라는 평가를 받은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2009년에 그걸 정했으면은 2020년까지 열심히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줄이지는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기만 하다가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슬그머니 법을 좀 바꾸면서 2020년에 달성하기로 한 목표를 2030년으로 10년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하다가 이제 다가온 다음엔 다시 또 뒤로 밀어버리니까 이제 안 해도 되겠네. 뭐 숙제 내일까지 해와 했는데 다음 학기까지 해와 뭐 이러면은 그 열심히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목표를 세웠던 것도 안 지키고 미루고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석쌤 말씀처럼 진짜 숙제를 우리가 10년 더 미룬 것밖에 되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지우쌤께서 맨 처음에 소개해주신 소피아 안드레남메의 소송권과는 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그 포르투갈 남매의 경우에는 3개월 만에 유럽 인권법원이 이 원고 자격 인정하면서 뒤에 조치를 취해 주었는데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2010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소송 청구 기간이 90일이 지났다. 그리고 해당 법령을 적용받는 것은 정부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은 소송 당사자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은 국민이 아니다. 브라보. 그러니까요. 이런 등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반박을 하게 된 거죠. 게다가 설령 적법한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전 정부에서 전문가 분석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한 데다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 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네덜란드의 경우처럼 정부의 감축 노력을 강제한 경우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라는 등의 반박을 하면서 무려 600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아무리 전문가 분석과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감축 목표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나라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자체가 굉장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네덜란드 이야기도 조금 궁금한데 네덜란드에서는 어떻게 정부에게 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강제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덜란드 경우를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덜란드 대법원은 2019년도에 정부로 하여금 1990년 대비 온실가스 25% 감축을 이행할 것을 의무화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콜롬비아 대법원의 경우에는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을 보존할 것을 명령했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사실 뭐 콜롬비아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좀 온실가스 감축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게 놀랍게 다가오는데 또 캐나다에 꽤 최근에 비슷한 소식이 있었다고요. 2018년도에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파리 협약에 따른 국가별 의무 이행을 위해서 온실가스 공해 가격법을 제정했고 각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세 부과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엘버타, 온타리오, 세스케처원 주정부에서 탄소세 부과는 주 정부의 관할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법이 탄소세 부과 및 환경 문제, 자원 개발 등 주정부가 관할하는 모든 문제에 연방정부의 과대한 개입을 규정한다고 위헌 심판 소송을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캐나다 대법원은 또 지난 3월 25일 탄소세 부과는 연방정부의 권한으로 약간 핑퐁하는 느낌이 있죠? 네. 이를 규정한 해당 법은 합헌이라고 판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제1야당인 보수당의 에린 오툴 대표는 자유당 정부의 탄소세가 수만 개의 일자리와 캐나다의 국제적 경쟁력을 위협한다면서 집권하면 탄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우선은 합헌 판결이 나서 다행인데 좀 앞으로 집권 추이를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어떤가요? 기업의 경우에는 2019년 12월에 열린 컵25에서 필리핀 인권위원회가 쉘이나 엑소모빌 등 47개 주요 탄소 배출 기업들이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시민들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기후위기는 인권의 문제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해서 돈을 버는 다국적 기업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필리핀 인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한 케이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고소미의 나라라고 하죠. 고소가 많이 진행되는 그만큼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한 기후소송이 매우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작년 2월 기준으로 무려 1363건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서 지금 기후위기로 인해서 태풍 피해를 크게 입었는데 그게 이제 쉘이나 엑소모빌 같은 그런 화석연료를 다루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책임이다라는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후변화를 통해서 이런 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 태풍으로 인한 사상자가 많이 발생되기도 했죠. 그쵸. 쉘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세계 3대 환경보호단체로 꼽히고 있는 지구웨버시 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잖아요. 지석쌤, 그 쉘이 왜 주요 탄소 배출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건가요? 아까 네덜란드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게 시민단체에서 해서 이겼는데 승소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막 울고불고 난리 나요. 저도 막 되게 찡했거든요. 근데 그 감동을 확 죽였던 게 뭐냐면 네덜란드 정부가 항소를 한 거예요. 아이고. 야, 우리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다행히 또 이겼어요. 그 시민단체가.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야, 니들 이거 해야 되는 거 맞거든? 네덜란드는 방파제와 풍차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도 피해가 많아요. 해수면 이것 때문에. 그래서 네. 특히나 더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부랴부랴 뭐 전기차 이런 것도 막 보급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참 실망스러운 거는 아니 거기는 정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서 이제 진 거예요.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또 국민을 보호하는 거로 논리가 돼가지고 그거를 항소를 하대. 그냥 자기가 아우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좀 빨리 개선하지 항소를 하고 케나다 같은 경우도 탄소세 아주 많지도 않아요. 걷어가지고 다 나눠주는 식이거든요. 시민들한테. 네. 근데 그것도 거기 또 약간 다시 한번 보수당 세력이 죽으라고 반대를 하는데 참 제가 보고 있으면 징글징글한데 그나마 이제 거기서는 법원이라도 이렇게 야 그런 건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해주고 아까도 두 남매 포르투갈에서도 네. 했더니 바로 받아줘가지고 정부들한테 야 빨리 계획 내놔봐 니들 애들한테 피해 주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600페이지 아직 판결은 안 나왔지만 굉장히 짜증나고요. 아이고. 정부가 우리를 막 보호해주고 막 해줄 것 같은데 기본적인 질서를 잡거나 이런 거는 좀 역할을 하는 반면에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꼭 저런 식이다라는 현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쉘이 왜 탄소 배출 기업이냐? 약 100년 전인 1907년부터 영국과 네덜란드 합작회사인데 세계 2위 규모의 석유회사고요. 가스도 캐죠 아마? 둘 다 보통 하니까. 그래서 네. 석유를 캔 다음에 그걸 갖다 팔기도 하고 자기들이 또 유럽에는 주유소가 쫙 있어요. 쉘 주유소 이런 게. 석유에 관한 모든 것을 이제 하면서 그 모든 과정에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인데 70개국에 약 10만 명 정도가 있고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각자 설문지 작성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있어요. 탄소 정보 네. 공개 프로젝트라고. 거기에 매년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데 거기 나온 자료를 추산해 보니 전 세계 10대 배출을 좀 책임을 갖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불명예적인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예전에는 석유 쓰는 거에 대해서 아니 뭐 누가 어떤 석유 쓰는지 어떻게 알아 막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다시 할게요. 네. CDP라는 곳에서 자료를 1988년부터 쭉 받고 있는데 네. 2015년까지 받은 자료를 종합해 보니까 전 세계 온실가스의 51%는 단 25개의 기업에서 출발해서 나온 거다 라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론 이 최종 사용자는 훨씬 더 많은 사람, 훨씬 더 많은 회사지만 출발점이 어디냐, 출발점이. 그쵸. 출발점은 이런 거대 석유회사 이런 건데 51% 정도 차지하더라, 25개가. 쉘은 거기에 하나 들어가는 거고 이건 자기들도 인정을 좀 하는 건데 1854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생한 인공적인 온실가스에서 쉘에서 출발한 온실가스가 전체의 2%가 된다고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쉘이 없었으면 또 다른 애들이 했을 수는 있죠. 근데 어쨌거나 쉘이라는 그 회사의 출발한 배출이 전 세계 온실가스 2%. 사실 진짜 이렇게 퍼센테이지로만 들어도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쉘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했다고 해요. 예, 저도 아까 습관적으로 방금 말을 했죠.
했지만 쉘 측은 아니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파서 팔았다 이거야. 하지만 우리가 쓴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정유소 이런 데서 배출된 거라든지 기름 팔 때 메탄가스 많이 나오는데 그거 그냥 날아가게 내버려 두고 이런 것들은 오케이 인정 뭐 할 수 있지만 쉘 때문에 2%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뭐 우리 노력 많이 했다. 재생에너지 부서도 만들어가지고 2조나 투자를 했고 네덜란드에는 뭐 500만 그루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뭐 호주에 800헥타르 되는 면적에 나무도 막 심고 막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항상 이런 거는 이게 이제 잘 모르고 들으면 와 2조 투자에 와 500만 그루 막 800헥타르? 헥타르가 뭔지 모르지만 뭔가 좋은 것 같아. 좀 넓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린워싱. 저는 더 괘씸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온실가스 문제를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제품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우린 빨리빨리 그걸 안 써도 되게 다른 에너지원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뭐 우리 없으면 안 돌아가잖아 이러면서 유럽 가면은 그런 광고판이 가끔 보여요. 우리가 당신들이 밤에 불을 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뭐 keep the lights on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왜 원자력 쪽 이런 데가 정전 막 겁주잖아요. 그쵸. 우리 없어지면은 난 영화 보러 갔는데 영화관 요새 안 블랙아웃 가지고 뭐 위험이 있다 이러면서 뭐 쾅쾅쾅 그러면서 막 뭐 불이 꺼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원해? 하면서 이제 한국 수력 원자력 뭐 이렇게 한수원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막 이러다가 막 뭐야 한수원 광고야? 하여튼 그래가지고 500만 그루 나무 심어봤자 얘네들이 파는 석유 한 1%만 태워도 압도하고요. 게다가 나무가 계속 살라는 보장도 없고 그쵸. 거기다가 그거를 제외하고도 사실은 그게 제일 큰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원유 유출했을 때 가스 폭발 사고 났을 때 수질 오염됐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책임 있게 마무리를 안 해요. 또 하나는 요새 셰일가스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쵸. 셰일가스가 대박이라고 막 한때 시끄럽고 했는데 미국에서 한참 시끄러웠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 하나를 크게 파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있는 짜투리들 꺼집어낸다고 막 밑에 파고 들어가서 볼맹이 쇠 그런 걸 다 파쇄를 한 다음에 물하고 약이랑 막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찔끔찔끔 나오는 거 모아서 하다가 챙겨서 판 다음에 뭘 하냐면 오염수 들어가 있고 막 해. 근데 이제 좀 안 나오네 이게. 그러다 보면은 어떡하냐면 그 회사를 파산시켜버리거나 한 다음에 아이고 뭐 우리가 뒷정리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뭐 할 수가 없네요. 회사가 없어져가지고 이러고서 그냥 휙 가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게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금 미국에 있고 그리고 그거를 틀어막지 않으면 왜냐면 갖다가 팔 정도는 안 되는데 가만히 두면 슬금슬금 나오긴 한다는 거죠. 많이 나와요. 예. 네. 그래서 그걸 틀어막지 않으면 넷째로 뭐 온실가스 감축에서 또 역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의 투자 계획에서도 일자리 중에서 일정 부분이 뭐냐면 애들이 버리고 간 거 그거 가서 틀어막기 돈 써가지고 쓰레기나 그런 폐기물은 정부에다 떠맡기고 아니 뭐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거 안 하면은 피해가 간다니까 니들이 알아서 정리하던가 뭐 이렇게 가버리는 아주 무책임한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쉘이 거기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의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가만히 안 두죠. 근데 아직까지 뭐 이런 석유회사가 대판 판결에서 뭐 져가지고 뭐 돈을 물어낸 건 없어요. 그 지구의 벗이라는 단체 이런 데서도 그것도 전 세계적인 단체거든요. 그린피스 정도의 역량이 갖추는지는 제가 의심스럽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운동 연합이 지구의 벗 한국 지부고요. 참고로 지금 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쉘이 투자했다고 하는 2조 뭐 이런 거 쉘의 전체 투자 비용의 한 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우리 1.5도 넘어가면은 이제 큰일 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쉘이 지금까지 사업을 막 확장하고 이러면서 그런 책임도 져버리고 그래서 유럽 법으로 보면 유럽 인권협약 2조 생명권과 8조 가정생활권을 위반한 거다라는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벗이 이번 소송에서 이제 승소할 경우에 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5% 줄여야 됩니다. 쉘이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만큼을 줄여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사실은 석유 가스 기업으로서는 사업 규모를 아마 반으로 줄여야 될 거예요, 그러면. 꼭 승소를 해서 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기후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근데 또 지석쌤, 영국의 한 환경단체가 또 다른 방식의 기후행동을 해서 화제가 됐었다고요. 네, 제가 상당히 관심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후원도 하고 있는 영국 단체인데 멸종저항운동이라는 곳이에요. Extinction Rebellion이어가지고 줄여서 이제 XR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런던을 마비시키자. 안 되겠다. 공장도 파업을 해야 뭔가 협상이 되듯이 우리 시민들도 뭔가 경제활동에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방식으로 해야 의회나 정부가 진지하게 들을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 기후위기라는 말을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만든 데 기여한 최근에는 뭘 했냐면은
바클레이즈라는 은행이 있어요. 영국에. 우리나라 따지면 뭐 국민은행 뭐 이 정도 되는 건데 거기 가가지고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냥 지점에 평화롭게 걸어가서 지점에 거기를 망치와 정으로 이렇게 깼어요. 깨고 사진 찍어서 메시지 했는데 구호가 뭐였냐면 깨진 약속보다는 깨진 유리창이 더 낫다. 우리가 유리창을 깨는 거가 어떻게 보면 완전 범죄행위 보이겠지만 니들이 한 거는 훨씬 더 심각한 건지 아냐? 이렇게 한 거고 은행 건물에 이제 기후 비상시 유리창을 깨세요 뭐 이런 위트 있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탈출할 때 뭐 유리창 깨세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을 경종 올리기 위해서 이거 깨야겠다. 은행이 기후위기에 어떤 책임이 있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은행이 책임이 어마무시합니다, 사실은. 그쵸. 네. 왜냐하면 석탄발전소를 지을 때 무슨 크라우드 펀딩 하는 것도 아니고 네? 도로를 내거나 할 때 항상 돈이 들어가요.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네. 그런 파괴적인 행위들이. 근데 이제 은행이 예를 들어서 우리 왜 그런 말 쓰잖아요. 돈줄이 막히면 이게 돈줄을 대준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린 쉘도 그렇고 네. 최소한 파리 기후 협약이 있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석탄발전소 저희가 대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뭐 딴 데 알아보세요. 이렇게 다 했었으면은 우리가 지금 상황이 좀 나을 텐데 이 인간들이 뭐 겉으로는 아 찬성 왜 우리도 그런 거 해야죠. 그래놓고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또 그런 뭐 오일샌드 뭐 셰일가스 석탄발전소 이런 데다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3,800조 달러. 더 큰 거네요. 예, 곱하기 한 1,150 정도 하면 어떻게 되죠? 한 4,000조? 4,000조를 지난 6년간 한 60개 정도 은행이 이걸 쏟아부은 거예요. 아, 아이고, 이게 말이 예. 되나?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아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네요.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항소고 뭐고 하지 않고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오케이 항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씁쓸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이 생각 요새 많이 하는데 네. 예전에 양반 노비 제도를 유지해준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정부예요, 정부. 이런 니들이 양반 자제를 때렸냐? 그래서 곤장 막 이게 사실은 국가가 한 거지 홍길동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저 참 요새 그래서 이 생각 많이 해요. 아무튼 이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가 이제 영국의 대표적인 은행인데 하필이면 60개 금융기관 중에서 제일 많은 돈을 갖다가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런 데다가 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XR 대표가 가서 유리창 깬 거죠. 지석쌤께서 진짜 어마무시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더 와닿네요. 그런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와, 은행에 유리창을 깨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보통.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이 정말 과장을 안 보태서 다 죽게 생긴 상황인데 이대로 가면 당장 내일 다 죽는 건 아니지만은 도저히 1.5도 갈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더 이상 못 하는 상황으로 지금 막 치닫고 있는데 네. 거기서 한가하게 그런데 돈이나 대주고 있었으니 그게 더 극단적인 거지.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봤자 사실 유리창 갖다가 깨고 뭐 돈 훔쳐간 것도 아니고 깬 다음에 아마 감옥 가서 아마 14일 징역 살고 막 이러거든요. 거기 영국은 보통 그런 식으로 단기 구류 이런 걸 살리는데 네. 예, 그래서 저도 약간 거기에 그냥 동의를 하고 마음속에서는 언제 그냥 나가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도 생각을 하는데 실행을 못 옮기고 있는. 뭔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유리창이 깨지면 좀 우리가 딱 봤을 때 아 이거 위험하다 찔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후위기는 사실 눈에 깨진 유리창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위험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위험하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런 액션으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거는 아마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으면 그 단체는 다음날 사라지고 그 한 사람은 14일 징역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한 6개월에서 3년 뭐 이렇게 아마 먹지 않았을까 한데 영국은 법 체계가 좀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저런 사정은 가만되니까 14일 정도 징역 살면서 그냥 이따 나오세요 라고 하고 옥스포드 대학에서는 XR 이번 실행에 옮겼던 여러 사람 중에서 네. 게일 브래드브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맨체스터 대학에서 분자생물학 박사 받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사회활동 NGO 활동 오래 하신 분이에요. 이분하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분 초청해가지고 과연 XR의 행동이 극단주의인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우리가 저런 은행과 저런 쉘 같은 회사가 지금처럼 계속 석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더 극단적인 것인가 이런 토론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저 나쁜 말도 안 돼 뭐 이러면서 매장됐을 텐데 그래서 네. 영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야 과연 뭐가 더 극단적인 거냐 그게 나쁜 행위였나 뭐 이렇게 좀 하는 걸 보면서 사대주의는 아니지만 부럽다. 저런 문화가 우리도 필요
중요한데 아쉽다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XR이라는 단체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고요. 네, 그렇죠. 이분도 약간 제가 참 멋지다 생각했던 분이고, 뭐 지금도 뭐 멋진 분인데, 이분이 로저 할렘이라는 분인데, 요번은 한국 언론에서도 가끔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교수님하고 1시간 동안 줌 미팅도 하고, 자막 달려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게일 브래드브룩이라는 분이 하던 게 잘 안 돼가지고 다 이것저것 반대 운동하는데 잘 안 되고 있을 때, 분이 이제 합류를 하면서 사실 지금의 XR을 만든 분이에요. 왜냐면 네. 저런 거 런던 마비시키기 이런 거 하면은 아우 그러면 우리 완전 질타받고 이제 완전 고립된다 의견이 있을 때 아니다 내가 봤을 땐 이렇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하고서 잘 됐는데 원래는 제가 또 이제 뒷얘기를 좀 많이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원래 농부를 하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야채 키우고 이러던 분인데 유기농으로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환경운동권에.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이분이 농사를 짓는데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고 하지만 해결하겠지 했는데 끊임없이 7주 동안 연속으로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와. 상추가 녹아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와 이거 해결이 안 되는구나 나라도 뭔가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대학원을 갔어요. 이분이 킹스 칼리지라는 네. 대학에서 사회 변화에 관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런저런 실험을 해서 집세 올리는 거 반대하는 운동도 조직해보고 그리고 대기오염 관련해서 사실 영국이 그 EU 법을 안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분 길거리에 가서 그냥 앉아버리더라고요. 차를 막고 내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감옥 가고 다시 나오면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킹스 칼리지 같은 경우도 아까 은행 얘기했지만 오래된 대학들은 돈이 많아요. 그걸 굴려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네. 킹스 칼리지가 가지고 있는 그 재단 자금이 많은 부분이 석유회사 이런 데 막 가는 거예요. 아. 수익은 나지만 세상을 뭐랄까 헬로 몰아넣는 이런 거 말이 되냐 해가지고 투자금 다 없애라고 단식 투자를 했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은 좀 보이지만 학교에서 딱히 이렇게 와서 아우 너 죽을 것 같으니까 와서 얘기 좀 해보자 이렇게 안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그 되게 유명한 오래된 이렇게 유서 깊은 국회로 따지면 로텐더홀 뭐 이런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네. 거기에 그때 닦으면 닦아지는 스프레이 페인트를 확 다 뿌려버렸대요 그냥. 아. 그러니까 총장이 야 너 일로 와봐 얘기 좀 하자. 그래서 그제서야. 이분을 보고 있으면 아 이게 그렇게까지 가야 뭐가 좀 되는구나. 근데 결국에는 남들이 아유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야 그런 짓 하면은 질타받고 끝나 그랬는데 1,400만 파운드의 투자금을 대학이 그런 쉘 같은 회사에서 빼서 다른 거 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런던 점령하고 그럴 때도 BBC 나와가지고 앵커랑 싸우고 저는 보면서 너무 통쾌했는데 네. 그 다음부터는 안 부르더라고요 BBC에서. 근데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덕도 신공항이 유야무야 그냥 쓱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야에서 아무리 싸워도 그거 가지고는 안 싸우는. 런던 같은 경우는 히드로 공항이라고 런던 근처에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활주를 하나 늘리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까지 늘어나 버리면은 너무 비행기 많이 뜨고 내려서 온실가스 늘어난다고 10년을 싸웠어요. 10년 동안 진행이 안 됐어. 그 제가 예전에 대사관 다닐 때 출장 가 보면은 지하철에 막 광고가 있어요. 히드로 공항이 늘어나면 좋은 점, 이런 게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지해주세요. 이런 거 올라오고 했는데 캠페인이네요. 캠페인. 네, 10년을 두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었어요. 지하철에 광고가 엄청나게 크게 붙어있고 정부는 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거죠. 비행기 타고 어디 놀러 가는 거는 사실 정말 기후위기 시대에 좀 굉장히 문제 있는 행동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그분도 있었고 저도 동의하거든요. 네. 남들은 뭐 조금 줄여보려고 막 온갖 노력하는데 따뜻한 데 가서 며칠 있고 싶어 하면서 휙 날아가는 거 이거 휴가철인가 시작될 때쯤에 활주로 뜨는 걸 방해하려고. 근데 그렇다고 진짜로 뭐 드론을 갖다 들이밀은 게 아니라 네. 근처에서만 날려도 관제탑에 그게 보이면 규정상 비행기 이착륙을 금지시킨대요. 그게 정리될 때까지. 그걸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진짜 조그만 장난감 드론 한 5만 원짜리 이런 거 그걸 가지고 걸로 가다가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또 한 달 정도 감옥 갔다 오고. 그러니까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엄청나게 하는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가는 것을 지양하자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네, 플러스 활주로 확장을 하지 말아라. 네, 그런 거였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처음에는 신선하고 기후 위기 맞네 뭐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끌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내부에서도 너 너무
너무 막 나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그래가지고 게일 브래드브룩하고 사이가 약간 벌어져서 둘이 화해하는 세션 같은 것도 올라와요, 유튜브에.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얘기하고 딴 사람도 얘기하고 막 이랬는데 어차피 XR의 원칙이 각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해라 이런 거지 과반 이상의 합의를 해야 그 활동을 하고 안 그러면 못하고 이건 아니에요. 네. 예, 근데 아무튼 이래저래 조금 옆으로 빠지신 상황인데 저는 사실 그분이 더 끝까지 좀 힘을 얻었으면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너무 강하게 운동을 하면 결국은 주변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런 상황이 좀 됐죠. 요새는 아예 당을 만든다고 버닝 핑크라고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지만 활활 타는 행동을 한다. 활활 타면 CO2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무튼 근데 조금 정치인들한테 내버려뒀다가는 이거는 답이 없다 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추종자랄까 그런 사람들 많지는 않아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히드로공항의 제3활주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인 건가요? 히드로공항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영국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이죠. 매년 약 8천만 명의 승객을 수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항에는 현재 한 4개의 터미널과 2개의 활주로가 있는데 세 번째 활주로를 건설하자는 계획은 사실 아까 지석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년 동안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2009년에 그 히스토리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2009년에 노동당 정부가 제3활주로를 승인했는데 1년 뒤인 2010년에 보수자유민주당 연합정부에 의해서 폐기가 됐죠. 그러다가 또 2015년에 다시 승인이 되고 네. 5년 뒤인 2020년 2월 말에는 법원은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기후 약속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장을 허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는데 또다시 대법원은 합법이라고 판결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이 지금에 비해 다소 느슨했던 당시의 기후 목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일단 지금은 대법원에서 합헌 결정이 난 상태인 거네요. 그렇죠. 영국 교통부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활주로가 늘어나면 승객에게도 혜택이 주어지고 경제적으로도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부분이죠. 2030년까지 많게는 7만 7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비EU 국가에 대한 영국 수출의 무려 40% 이상이 이 히드로 공항을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브가 되는 공항을 확장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파리에게 뺏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신 소음이나 대기질, 탄소 배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환경 목표를 도입할 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부의 주장은 이렇고 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어떨까요? 환경단체뿐 아니라 이제 지역 주민들 또한 새로 활주로를 건설하면 허용 불가능한 수준의 소음과 오염을 발생시키고 BM 횟수가 늘어나면서 영국의 탄소 배출량 또한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5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한 하원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고요. 완전 미친 것이라고 하면서 다소 거칠게 표현하면서 히드로 공항이 유럽에서 가장 큰 이산화탄소 배출국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공항이 배출국이다. 거의 나라만큼 배출을 한다. 뭐 이런 비유인 것 같은데 이 계획이 추진이 되게 되는 건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건설 계획을 신청할 수는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여러 부처 장관들은 기후변화위원회로부터 배기가스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른 공항의 규모가 줄어들 경우에만 히드로 공항이 확장되어야 한다는 조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환경운동단체나 활동가들이 유럽 인권법원을 포함한 법원 내 모든 단계에서 이 계획에 계속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정말 기후위기에 시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만큼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축해야 되는 시점인데 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긴 했지만 항소 법원에서 승소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에 힘입어서 270억 파운드짜리 도로 건설 계획과 북해 석유 및 가스 개발, 그리고 탄광 계획과 같은 다른 정부 사업에 대한 계획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있으니까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지우쌤과 같은 마음이고요. 지우쌤께서 또 오늘 특별히 그간 영향을 받았던 그런 활동가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 코너의 이름이 기후시민백과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네.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그런 활동가 분들에게 계셔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분은 제이미 마골린이라는
친구인데요. 14세 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참여와 대응이 부족하다는 것에 이미 좌절감을 느꼈죠. 우리나라로 치면 중1 때 벌써 이런 좌절을 네. 느꼈죠. 그래서 고향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로비 활동, 대중 시위를 직접 조직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이 주도하는 기후 행동 그룹 제로아워를 설립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전 세계 커뮤니티에 기후위기의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마이애미 청소년 정상회담, 글로벌 기후행동 주간 등 다른 청소년 단체들과 협력해서 행진, 정상회담, 시위를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아워는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에 대해서 교육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행동주의에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 국제기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지구의 건강을 위해 싸우는 데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대규모 행동의 날을 만드는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 MZ세대답게 해시태그 되게 중요하죠. 온라인상에서 샵 This is Zero Hour를 사용하면서 이 단체 청소년들은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로아워라는 단체명 자체가 굉장히 기후위기 메시지랑도 딱 와닿는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이상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하자면 뭐 제로아워 결과인지 이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네. 그 워싱턴주가 일주일 전쯤에 2030년 이후에는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워싱턴주에서도요? 입법이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오. 웃긴 게 캘리포니아가 원래 맨 처음에 나왔거든요. 맞아요. 2035년부터 못 팔게 하겠다. 우리 지금 다 탄 거 봐라 지금 막 이랬는데 사실 조금 캘리포니아 치고는 좀 너무 늦은 느낌이 있었어요. 35년은 사실은 거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윗동네인가 되죠? 워싱턴 스테이트가 거기서 30년에부터 판매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해서 아마 제로아워 활동가들도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활동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온실가스를 좀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되니까요. 예. 그쵸. 지유쌤 또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분은 누군가요? 두 번째로는 이즈라 헐시라는 분입니다. 이 친구는 저명한 미네소타 하원 의원 일한 오마르의 장녀라고 하네요. 잘 모르는 의원님인데 무슬람이에요, 무슬람. 네. 무슬람인데 무슬람 복장을 하고 하원 의원이 되셔가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많이 싸웠죠. 오카시오랑 되게 친하고요. 네, 이분의 장녀인 이즈라 헐시가 이후 기후위기 활동가로서 또 유명해졌다고 하네요. 기후위기의 급격한 인종분화 효과에 대해서 알게 된 헐시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인들이 기후위기를 공식 의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2019년 1월 글로벌 기후 액티비스트 운동의 미국 지부인 US 유스 클라이밋 스트라이크를 설립을 했고 대표로서 120개국 160만 명의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대한 공식적인 행동을 요구하기 위해서 학교에 결석한 시위에 참가자들 모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월에 그 유명한 글로벌 기후 파업의 미네아폴리스 행진에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제이미 마골린 그리고 이즈라 헐시 두 분의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요. 지석쌤도 또 지우쌤처럼 감명받은 활동가분이 계실까요? 저는 감명 받았다가 확 감동이 깨진 분이 한 분 있어서 소개하려고. 세상이 궁금해요. 그렇죠. 뭐. 아니 요즘 보면은 시대가 시대라서 그런지 영화나 무슨 과학 유튜브 하시던 분들이 기후변화를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영상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더 감각 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네. 뭐 최근에 하나 본 게 리뷰엉이 이대로 가면 인류는 100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1도, 2도, 3도, 4도가 어떤 의미고 이제 4도 넘어가면 진짜 살 수 없다. 뭐 그래서 멸종할 수 있다. 이게 이분이 이제 멸종에 대한 영상을 쭉 만들다가 이러는 건데 거기 막 댓글이 보니까 막 자기가 유튜브를 2011년부터 봤는데 최고의 영상이었다. 정말 뭐 많이 배웠다. 뭐 이래가지고 그 정도로 야, 이런 분이 계시니까 참 그래도 문제를 알려줘서 너무 좋겠다. 예, 한데 이제 그분이 만든 다른 영상에서는 또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More with Less 해가지고 MIT 무슨 경제학자가 쓴 책인데 네. 데이터를 보니 우리는 점점 더 적은 자원으로 점점 더 많은 GDP와 뭘 만들어내더라. 이런 분위기로만 쭉 가주면 세상이 어려워지고 이런 거는 걱정할 게 없고 다 좋아질 것 같다. 자본주의와
문제와 뭐와 뭐의 힘으로 우리는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데 전 되게 기후위기를요? 네, 기후위기, 환경위기 다 포함해서 생물 멸종까지 그냥 협찬 콘텐츠였어요. 네, 근데 책 소개하는 건데 네네. 근데 이제 워낙 잘 만들어요, 영상을 이분이. 책 내용을 이제 소개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그 기존 메시지는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다. 그리고 저는 그놈의 인터스텔라 영화가 되게 점점 싫어지는 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언제나 그렇지 않았거든요. 과도한 낙관주의 같은 느낌인데 되게 억울한 건 뭐냐면 환경단체들은 이렇게 우리가 멸종할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미래가 올 수도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근데 아니 우리가 언제 다 멸종한다고 했어요? 멸종할 수 있는 위협이 있으니까 그거를 막아서 그렇게 안 되게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런 영상에는 그렇지 뭐 환경단체들은 어쩌고 뭐 돈 때문에 뭐 어쩌고 이런 거 달리니까 이 재능을 쓰시는 데 있어서 좋은 영상 만들었다가 또 어느 순간은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하는 제가 이렇게 하는데 가만 안 있잖아요. MIT 교수 뒷조사를 해봤죠 제가. 이 셰프는 뭐 하는 분인가 그랬더니 MIT에서 IT 기술도 아는 경제학자인데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아마존의 그 책 리뷰를 보니까 제일 도움되었어 하는 리뷰가 뭐냐면 거기 있는 통계 잘못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큰 실수가 미국에서 채취해서 소비한 자원 양이 어떻게 되고 있나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네. 미국 GDP는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그러면 무슨 논리적 오류가 생길까요? 미국은 수입을 해온단 말이에요. 많은 것들을.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틀려버렸네?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댓글 보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동감을 하는데 우리는 희망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걸 해결하려면은 만만치 않다, 힘들다, 뭐 이런 거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경제학자 특히 이런 사람들이 생태학자 연구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좀 자기만의 방식으로 막 이상하게 해석을 하거나 딱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만 몇 개 가져와가지고 쭉 늘어놓으면서 야 괜찮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책의 인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길거리에서 꽈배기를 사 먹을 때 설탕을 뿌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뿌려달라고 하거든 결국에는. 거의 비슷한 건데 아무튼 그 책이 많이 팔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근데 이제 그 리뷰 엉이 분이 만든 그 책 소개하는 영상은 또 많이 봤어. 50만 뷰 막 나와. 예, 그래서. 근데 또 이분이 빌 게이츠가 엄청난 소형 원자로를 다 만들었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못 만들고 있다 이런 것도 올라갔는데 그거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튜버 분들의 재능에서 이런 대국민 메시지 이런 거가 참 잘 될 수 있는데 또 잘못된 것도 있어가지고 저는 감동했다가 다시 좀 실망을 했다가 말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저희가 좀 만나가지고 잘 알려드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피곤하니까. 이상입니다. 네, 이제 지석쌤께서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유튜버 분들이 조금 더 기후위기를 알리는데 힘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은 좀 잘 체크하셔가지고 아직 아니구나 이런 거는 좀 거르고 흥미 있는 소재라지만은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댓글 달아야겠다. 틀렸어요. 이렇게. 네, 오늘은 전 세계 기후위기 대응 활동가들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계신 활동가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런 목소리가 반영돼서 제대로 된 기후정책을 실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유니버스는 애플 팟캐스트, 구글 팟캐스트, 팟빵, 파티, 앵커, 스포티파이 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gkr@greenpeace.org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석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함께해주신 또 지우쌤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저는 라저 헬렘 같은 제가 존경하던 분 지금 힘들어진 걸 보면서 조금 약간 씁쓸한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활동가 분들과 그다음에 법원 이런 데서 이걸 받아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그런 가능을 한다라는 거는 너무 좋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이 특히 내가 뭐 생활 속의 실천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저런 걸 해봐야겠다. 내가 출근길에 국민은행 보이던데 안 됩니다. 거기 유리로 돼 있던데 그린피스는 비폭력 직접 행동을 추구하니까요. 저걸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보신다거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제가 뭐 깨라 이런 건 아니고. 네, 또 지우쌤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제이미 마골린, 이즈라 헐시 이런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사실 그린피스에는 저희 자원봉사 활동가 분들 그리고 그린 뉴딜 시민행동이 또 2기로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활동가 분들이 또 생각이 많이 나는 한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우쌤께서 말씀해주신 그린뉴딜 시민행동 2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동을 시작해서 방송일 기준으로 그제죠. 수요일부터 새로운 콘텐츠들이 그린피스 SNS를 통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매주 수요일마다 이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끝까지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방송 함께해주신 지석쌤, 지우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